최근에 전술 핵 공격 잠수함을 진수식을 했지 않습니까? 그게 좀 쇼킹했는데 드론에 대한 무기 체계가 굉장히 중심이 되고 그런 헌터 킬러 기능을 마음껏 제한 없이 발휘할 수 있는 것이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라고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지금 국제 정세가 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이렇게 좀 회담을 한다. 뭐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면서 여기에서 또 뭐 북한이 무기를 또 대는 거 아니냐, 여러 가지 이 방산에서의 또 어떤 협력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, 이제 우려. 그러다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길어질 수 있는 뭐 가능성들,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. 이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? 이상하게 퍼즐이 맞아 돌아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. 북한에서 뭐 불꽃놀이라고 우리 표현하는 그런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이런 것도 그거와 무관치 않은 것 같고요. 최근에 전술 핵 공격 잠수함을 진수식을 했지 않습니까? 그게 좀 쇼킹했는데 그런 부분도 무관치 않다고 보고요. 그리고 북한의 어떤 열병식 내지 북한의 행사에 러시아의 국방부 장관이 온다는 것도 흔치 않았습니다. 최근에는. 네. 그런 부분도 괜히 온 것도 아니고요. 뭐 아니나 다를까 러시아에서 요구하는 게 있고 서로가 이제 맞아 돌아가니까 그렇게 구도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뭔가 큰 그림 하에서 어떤 협력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나온 것이다.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좀 미국도 신경이 쓰이긴 하나 봐요. 지금 나오는 뉴스 보니까 이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B-21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의 새 사진을 공개했다. 그 얘기는 뭐예요? 회담 장소에 바로 들어가서 뭐 한다는 얘기인가요?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 보면 당사자들은 되게 좀 위협이 되나 봐요. 심리적으로. 그렇습니다. 이제 뭐 그런 제스처로고 우리가 읽힐 수가 있는 거예요. 괜히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. B-21이라고 하는 차세대 전략 폭격기를 지금 한참 개발 중인데 이게 원래 비닉 사업이었어요. 미국으로 치면. 그래서 공개를 잘 않고 있다가 뜬금없이 이제 최근에 와서 공개하는 빈도수가 늘고 있거든요. 때마침 또 요때 공개를 한다는 거는 조금은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이 함부로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하는 것도 용인치 않겠다는 제스처 같고요. 또 반대로 북한은 너무도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러시아로부터 제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이 부분을 잘 마무리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네, 하여튼 이게 쇼맨십들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. 또 뭐 나오는 뉴스들 보니까 미국도 이러한 어떤 액션을 취했지만 북한도 탄도미사일 2발을 뭐 발사했다 이런 게 또 속보로 나오기도 하고. 그렇습니다.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 탄도미사일을 가장 은밀하게 날릴 수 있는 그런 무기 플랫폼의 하나가 잠수함이잖아요. 네. 잠수함인데 마침 또 그거를 진수식을 이런 상황에서 한다는 거 언제라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지난 9월 6일 날 했죠. 그 상황에서 한다는 것도 좀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요 시기에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이 잠수함에 탑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근데 실질 팩트는 뭐 이 시간이 이렇게 무기 체계를 상세히 다루는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그 잠수함은 그런 커다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은 아니거든요. 우리가 중국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항상 믿어도 돼 이런 어떤 기본적인 의심을 하는데 그렇죠. 북한의 발표도 우리가 그대로 믿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많은 부분 그렇습니다. 뭐 핵 어뢰도 최근에 있었잖아요. 그거조차도 실제 그게 발사 플랫폼도 없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도 좀 의심스럽고 이게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무기 체계야 했을 때 갸우뚱거리기도 하고요. 최근에 이제 전술 핵공격 잠수함도 뭐 합참에서 밝혔습니다. 뭐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거 왜 아닌가는 밝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것도
다분히 의도적으로 공개를 하는 거고 실질 운영 측면에서는 위협이 되는 것도 있고 혹은 덜 위협이 되는 것도 있고 아예 위협이 안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어쨌건 두 정상, 이거 참 어떤 분들은 그 정상 이렇게 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. 네,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. 네. 그 이 두 정상의 만남으로 인해서 뭐 어쨌건 지금 나오는 뉴스들은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도우겠다 뭐 이런 것들이 또 속보로 나오고 있고요. 이번에 그 북한이 들어갈 때 뭐 잠수함, 위성, 포탄 담당 그들을 다 데리고 들어갔다. 네.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계속 그 퀘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. 일단은 뭐 좀 다각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진다 봐야 되겠죠. 그렇습니다. 샛별 9 또 샛별 5라고 이제 표현을 그렇게 제식화했던 무인 정찰기하고 무인 공격기가 있습니다. 열병식에서 이제 공개를 했죠, 북한이. 그것도 공개됐을 때 많은 분들이 이거 미국만 운영하는 그런 정도 수준의 무인기를 얘들이 어떻게 했지?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팩트는 이건 모든 것이 일단 위성과 데이터 링크가 기반이 된 시스템이 갖추어져야만 활용이 되는 무기 체계인데 왜 위성도 없는 북한이 했지 않습니까? 네. 북한은 위성이 정말 좀 필요로 합니다. 또 하나 위성 기술에서 잠수함 분야도 좀 보면은 굳이 전술 핵 공격 잠수함이라고 그들 스스로가 밝혔습니다. 네. 그 얘기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미국이나 다른 그 본인들이 목표로 하는 국가에 위협을 줄 만한 수준의 무기 체계가 안 됩니다. 그래서 그 잠수함 기술을 받기 위해서 예를 들면 핵 추진 잠수함이죠. 그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잠수함 전문가도 같이 대동한 거 아닌가.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. 맞아 돌아가는 것 같아요. 모든 것들이. 예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국의 케이스를 보면 미국도 그 뭐라 그럴까요? 그냥 미사일, 폭탄 이런 것들이 다 떨어졌다. 뭐 이런 뉴스들이 나왔었잖아요. 전쟁에서 공급을 해주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. 뭐 이런저런 그 루머성 그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푸틴도 러시아도 비슷한 상황 아니냐.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거기다 재래식 무기를 지원을 해주고 뭔가 아주 뛰어난 기술, 전략 무기에 대한 뭔가 대가를 얻는 거 아니냐.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느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우크라이나전을 보면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주 러시아의 공세가 한참 심했을 때는 한 달에 20만 발 이상을 소비를 했어요. 그리고 하루에 6만 발까지 소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암만 러시아라 하더라도 재고가 소진이 되고 있죠. 그리고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 체계에 대한 뭐 인프라나 이런 것들 또 관련 방산 업체들도 통폐합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러시아가 사실 무너졌다고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. 이 시점에서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고 장기전으로 갈 줄 몰랐던 거죠. 러시아는 지금 상당히 탄약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. 지금 당장 부족하다기보다는 장기전으로 갔을 때 플랜을 봤을 때 점점 소비하는 것보다 재고가 점점 줄고 있고요. 네. 생산은 거기에 못 미치고 있고요. 그래서 북한 구경이 같지 않습니까? 152mm, 122mm 같으니까 북한이 상당 수백만 발을 이제 재고로 쌓아놓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니까 북한의 손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국 우리 그 한국의 방산 여기에 그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수출 기회가 된 것처럼 북한도 똑같은 것 같아요. 우리랑 비슷한 입장이었으니까. 근데 북한의 무기 기술이 과연 뛰어나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냉정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재래식 무기 체계는 상당히 뒤처져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. 물론 우리가 어떤 국가의 선입견을 보고 그 국가의 무기 체계를 갖다 폄하하거나 이러는 건 안 되겠습니다만은 전반적인 방산 기술이랄까 그동안의 무기 체계를 공개한 수준을 봤을 때 좀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. 그러니까 뭐 새로운 것을 공개했을 때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. 그럴 정도로 북한이 재래식 무기 체계에 대해서는 좀 뒤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. 하지만 로켓
무기 또 유도 우리처럼 이제 유도 무기 특히 탄도미사일 분야에서는 인정을 해줘야 될 건 인정해야 됩니다. 그 정도까지 올라오리라고 생각도 못했고 그렇게 빨리 진행되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생각한 것만큼 이상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 보면은 북한의 그런 쪽의 기술은 상당한 것 같습니다. 네, 뭐 어쨌건 일각의 어떤 우려처럼 나오는 지금 속보들 보면 인공위성 개발 도와주겠다, 뭐 푸틴이 그랬다고 하니까 뭐 여러 분야에서 근데 소련도 마냥 무조건 북한이 그런 좋은 기술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방위 산업이 성장하는 걸 원하지는 않겠죠. 워낙 그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말썽들을 이렇게 통제가 잘 안 되니까. 그렇죠. 근데 지금 당장이 급하니까 러시아도 이제 그렇긴 한데 말씀대로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. 지금 당장도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어느 순간 어느 수준 넘어서까지 북한과의 협력을 가하면 대한민국도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? 물론 우리가 자제하고 또 뭐 러시아에 우리가 또 얻을 것도 있잖아요. 경제적으로 얻을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봐야겠습니다만은 그 한계를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러면 우리도 이제 노골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전격적으로 지원을 한다.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분명히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. 하긴 우리도 이 그 미사일 관련 이쪽의 기술, 그다음에 탄도 이쪽과 관련해서는 러시아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응용하면서 성장했다라는 의견들도 있던데요. 그 의견이 일부는 맞고 좀 일부는 틀린 면도 그래요? 있습니다. 시초가 된 것은 러시아의 기술이 들어간 게 맞는데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을 많이 접목을 시켰죠.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전자 분야랄지 전자장비 분야랄지 그리고 유도무기식에 쓰일 수 있는 각종 기초 기술들을 원래 갖고 있던 기술도 있었고요. 그런 게 또 접목이 됐고 또 패트리어트로 알려진 서방권의 기술들도 접목이 됐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가성비 좋은 그런 무기 체계가 개발되고 뭐 수출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듯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우리가 북한의 무기 전술적으로는 되게 약하다 뭐 이런 얘기 우리보다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수준이 떨어진다 하지만 그 핵무기 이거 하나 가지고 그 모든 걸 뒤집는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. 정말로 그 뭐라 그럴까요? 우리에게 그 북한의 여러 가지 무기 시스템 이런 것들이 큰 위협이 되는 거가 맞는 건가요? 네, 위협 맞죠. 위협 맞고 그러나 단 핵은 쓸 수 있다고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무기도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꼭 위협이 된다라고 볼 수도 없고 그런 핵을 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전략도 있는 거고요. 대표적으로 뭐 그 킬체인, 뭐 삼축 시스템, 삼축 체계 이런 것들을 계속 발전시키면 우리도 핵에 대한 북한 핵에 대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고위력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 것도 공개를 은근슬쩍 하지 않습니까? 그런 것도 참고할 수 있는 이런 걸 북한의 위협을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. 네, 어쨌건 그 푸틴이 북한의 어떤 재래식 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러시아의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냐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의견들도 있기는 해요. 네, 그 의견에 동의하는 편입니다. 러시아가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고요. 미국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확전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무한정 끌고 갈 수도 없고 끌고 간다고 했을 때 지금 여력도 없고 자칫 뭐 우크라이나 전 소식 들어서 어느 정도는 청취자분께서 아시겠지만은 만약에 2차 방어선까지 돌파를 한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의 자포리자 쪽은 두 동강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푸틴이 이야기했던 전쟁의 명분과 전쟁의 실익의 모든 것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이랬을 때는 그렇게 오래 못 가죠. 예.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어떻게 정확하게 좀 흘러가고 있는 건가요? 뭐 장기전으로 갈 것 같다는 거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저도 이제 동의하는 편인데요.
우크라이나가 이제 다시 이제 공세 쪽으로 돌아섰죠. 네. 그렇지만 이 우크라이나의 공세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향후에 우크라이나전의 모습들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. 지금으로서는 지지부진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생각보다는 이제 공세에 대한 속도가 느리다. 그럼 공세 시점이 너무 느렸다라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의 의견이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방도 지치게 되고, 그리고 이 전쟁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서방의 유리한 면이 좀 줄어들 때는 어느 시점에서는 우크라이나도 이제 생각을 좀 달리 해야겠죠.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이 지금 그 전쟁을 지원해주고 있는 건데, 지금 경제적으로 뭐 요새 인플레이션이 뭐니 여러 가지 각국의 경제 상황들이 어렵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소강 상태로 가면서 소모전을 벌리는 게 이 나라들의 경제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 들까? 더 끌게 할 생각이 있을까? 아니면 중단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까? 뭐 셈법이 복잡한 것 같아요. 제가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경제 분야도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. 그래서 농산물 이런 쪽에 이제 시장을 본다 그러면은 상당히 지금 우크라이나전이 계속 끄는 것들이 심각한 영향이 있는 거고요. 다른 측면에서는 또 유불리가 있을 거예요.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전쟁이 길어진다고 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좋을 게 없죠. 근데 더 또 넓게 본다, 또 길게 본다면 또 달리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느냐, 러시아가 어떤 전쟁 목적을 달성하냐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. 세계 경제에도. 그럴 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좀 이르고요. 그리고 또 그런 결론을 내는 것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번에 새로 그 부각이 된 게 사이버 전쟁, 그 다음에 이 드론을 활용한 전투, 이런 것들이 그 완전히 좀 새로운 전술을 만들어냈다, 이런 시각들도 있던데요. 네, 그게 이제 일반 분들 시각에서 우크라이나전 같은 그런 전면전이 없었고, 근데 이런 전면전을 보다 보니까 뭐 드론 이야기도 들으시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동안에 계속되는 우리 초반에 얘기했던 뭐 방위산업 전시회랄지 이런 것들이 각국에서 이루어집니다. 우리도만 해도 아덱스 같은 그런 에어쇼도 있고요. 이런 데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드론에 대한 무기 체계가 굉장히 중심이 되고, 또 그런 유인과 무인의 어떤 복합, 멈티라고 그러죠. 그런 기술도 많이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혀 새로운 그런 시각은 아닌데, 이번에 이제 전쟁을 통해서 드론이 더 강조가 됐죠. 이 전장, 현대전에서의 드론은 정말 중요한 거다. 그리고 뭐 이게 전쟁을 갖다가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이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. 전쟁을 봤을 때. 그렇지만 이 게임 체인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드론도 하나의 플랫폼이 되지 않느냐라는 거는 정말 동의하고요. 그런 부분에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이번에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전술 핵공격 잠수함 공개를 했죠. 북한에서. 그래서 미국의 싱크탱크에서는 요 다음으로 SLBM 요것과 관련해서 이제 뭔가 액션이 나오지 않겠냐, 혹은 이와 관련된 기술들을 러시아에 요청하지 않겠냐, 이런 시각들이 있더라고요. 이게 어떤 겁니까? 조금 전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, 우선 SLBM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 다음 수순이겠죠. 근데 SLBM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우리가 이제 SLBM이라고 하잖아요. 근데 그게 이제 북한에서는 자기들이 부르는 것이 북극성이라고 부릅니다. 북극성 뭐 1, 뭐 북극성 3, 북극성 4, 북극성 5까지 지금 현재 나왔는데, 다음번에 발사할 SLBM은 북극성 뭐 6가 될지 아니면 초미니 전술급의 탄도미사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수순은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것보다는 유의미한 잠수함이 되기 위해서는 핵 추진의 잠수함이 돼야 되겠다. 그리고 훨씬 더 큰 배수량을 가진 진짜 전술 탄도미사일이 아닌 전략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그런 잠수함으로 가야지만이 북한에서 어떤 키를 쥐고 미국과의 협상
이런 걸 이끌어낼 수 있고 본인이 이제 진짜 핵을 가진 핵 보유국이다라는 거를 뭐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끔 그런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거는 이번에 뭐 앞서 말씀 주셨던 그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 간의 만남에서 잠수함 전문가가 갔다, 담당 관계자가 갔다는 거에서 좀 신경이 쓰입니다.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이 골치 아프게 하고자 한다면 또 그런 기술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들기도 하는데요. 그렇게 얘기하겠죠. 그게 또 미국에 대한 협박이 될 수도 그렇습니다. 있고 예. 또 그러면 미국이 아니 그거는 하지 마 하면서 뭔가 좀 유화책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 국제정치라는 게 서로의 이해 관계 그러니까 보니까 이 나오는 신문 기사들의 논조를 보니까 김정은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 서로 얻을 것만 서로 생각하는 맞습니다. 네. 국제정세는 정글이죠. 예, 그래서 서로가 얻을 것만을 위해서 그냥 이를 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사실 그 말씀하셨던 그 핵추진 잠수함 이게 이제 우리 한국도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하다. 그 핵에 관련된 그 국제 조약 이런 것만 아니면 뭐 이런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? 그 조약의 위반이 안 되는 선에서도 가능합니다. 아, 어떻게요?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 기반 기술이 좀 있거든요. 핵 재처리 기술에 대해서 나오는 기반 기술을 통해서 달리 적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SMR이라고 기술이라고 뭐 많이들 얘기하죠. 네. 그것을 군 분야에 접목시키는 저 밑바닥의 탐색 개발 수준에서의 기술 개발 과제도 뭐 일반 뭐 많이 아닌 저도 접할 수 있는 거고요.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장보고 3급의 이제 뭐 배치 1, 배치 2, 배치 3 그럽니다. 지금 이제 배치 2를 건조하고 있죠, 우리가. 근데 배치 3에 가서의 추진체는 혹 모른다. 저 국방부나 그 방위사업청에서 공표 안 하죠. 물음표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?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핵 추진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. 아니면 뭐 그 다음번 잠수함 사업에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인 목적을 거기에 두고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도 조만간 또 머지않은 장래에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지 않을까. 근데 여기서 좀 청취자분이 착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핵 탄도미사일을 장착하는 잠수함이 아닌 그렇죠.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거. 예. 그 완전히 그 디젤 잠수함하고 이게 성능이 완전히 다르다. 이건 뭐 완전히 물속에서 생활할 수 있다. 이런 얘기로만 저희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핵 추진 잠수함이 있게 되면은 기존의 잠수함과 어떤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까? 사람이 먹고 자야 되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는 거지. 그 한계를 지운다면 이론적으로는 뭐 수년 동안 물속에서 예, 뭐 10년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정도예요. 예, 7, 8년, 5년 동안 뭐 이런 동안을 수중에서 작전을 할 수도 있는 거죠. 그리고 굉장히 빠릅니다. 일반 디젤 잠수함이라고 요즘은 추진 이야기는 안 합니다만 일반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서 상당히 빠릅니다. 그리고 잠수함은 뭘로 잡는 게 가장 쉬울까요? 잠수함은 잠수함으로 잡는 게 가장 쉽습니다. 네네. 물론 뭐 잠수함을 잡는 여러 함정 체계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효과적인 건 잠수함이 잠수함을 잡는 건데 그런 헌터 킬러 기능을 마음껏 제한 없이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뭐 조금 더 얘기 드리면 항공모함 대한민국이 뭐 항공모함 건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? 근데 항공모함 전단에는 반드시 따라 붙어야 되는 것이 뭐 이지스 전투함도 있습니다만은 이지스 잠수함도 있습니다만은 그 프런트 그 앞에는 핵 추진 공격 잠수함들이 통상 이제 붙습니다. 그렇게 항모 전단과 같이 갈 수 있는 속도여야만 되거든요. 그리고 그런 장거리 순항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재래식 잠수함으로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은 하늘과 땅 차다. 둘이 비교한다면 한국의 그 뭐라 그럴까요? 차기 그 전략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. 방산에 국방 정론, 그러니까 이제 자주국방에서는 그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. 뭐 갑론을박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맞고 그러나
우리 일부 영해를 작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렇게 표현할게요.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라고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요즘 나오는 리튬 이온 연료 전지 시스템을 갖춘 그런 복합적인 추진체가 달린 그 재래식 잠수함도 충분히 효용 가치가 있습니다만은, 그러나 해군 입장에서는 대양해군을 지향해야 되고, 우리는 흔히들 항공모함을 얘기할 때는 더 큰 또 더 넓은 그런 국방을 얘기하지 않습니까?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핵추진 잠수함은 필요하다. 네. 그런 게 있으면은 작전 지역이 넓어지니까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쪽도, 러시아도 마찬가지겠지만 만만하게 못 볼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요. 네. 하나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중국 같은 경우가 핵 탄도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잖아요. 근데 우리가 핵추진 공격 잠수함을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, 필요하다면 그들의 어떤 길목에서 저 깊은 심해에서 지키고 있다가 그냥 계속 그 출항과 동시에 추적을 해서 유사시 만에 하나 우리의 어떤 위험 한계 수준을 넘어가는 정도로 작전을 한다 그러면 공해상에서 뭐 격추할 수도 있는 격침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필요하죠. 네, 알겠습니다. 하여튼 뭐 나라가 점점 강해진다라는 거는 뭐 그 나라에 속한 국민들은 다 원하는 거니까, 그리고 또 그런 힘이 있어야 주변 국가들에게 좀 얕보이지 않은, 네. 워낙 우리가 그동안 역사적으로 많이 당하고만 살아와가지고 네. 네, 그런 기대감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의 방산,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무기 시스템 기술의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한번 살펴봤고요. 이제까지 한국 국방안보 포럼 박찬준 위원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